안녕하세요. 현대차증권의 투자 세미나 진행을 맡은 현대차증권 문다연 매니저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시고 시청 대기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세미나는 현대차증권 디지털 PB센터 1주년을 기념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디지털 PB센터는 9 to 9,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장장 12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 열려있는 비대면 특화 PB센터입니다. 주식시장이 마감이 된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진행 순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은 현대차증권 출신이시자 부동산 리서치 광순회 복덕방 대표이시진 이광수 대표님을 모시고 부동산과 투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세션 가져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AI 반도체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는 두 번째 세션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차증권의 스타 애널리스트시죠? 광민정 애널리스트님과 함께 스몰캡 하반기 전망을 주제로 마지막 세션까지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핫한 부동산과 AI 반도체, 하반기 스몰캡 전망까지 다양한 주제들로 꽉꽉 모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강조드릴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세미나 중간에 특별한 퀴즈 이벤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퀴즈를 맞춰주시는 무려 100분께 플러스 금융상품권 3만원씩 저희가 증정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플러스 금융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현금처럼 쓰실 수 있는 상품권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는 중간에 퀴즈 이벤트 나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현대차증권 건설 애널리스트 출신이시자 부동산 리서치 광순회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모시고 첫 번째 세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광순회 복덕방 이광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부동산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 전망과 그 전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이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같이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은 세상을 투자로 이해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투자를 위해서 현대차증권을 이용하고 또 현대차증권의 리서치라든가 아니면 애널리스트의 정보를 같이 얻고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투자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투자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랫동안 애널리스트 하면서 명확한 하나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투자는 미래에 한다는 겁니다. 과거나 현재에 하는 건 투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미래에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애널리스트의 말이라든가 아니면 레포트가 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저희가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있으면 투자도 잘할 텐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해답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인데요. The futures that have already happened. 즉, 미래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팥 심은 데 팍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미래는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면서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를 명확하게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희망이라든가 어떤 기대를 갖고 현재를 분석하니까 미래를 잘 예측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투자를 위해서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첫 걸음은 뭐냐면 현재를 정확하게 그리고 편견 없이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하반기의 부동산 시장 전망 그리고 내년의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는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왜 가격이 변동될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최근에 집값이 다시 상승하고 있고 또 불과 1년 전에는 집값이 크게 하락하고 바로 또 2년 전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크게 상승했는데 여러분들의 답은 어떤 답을 갖고 계신가요? 왜 집값은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다가 또 빠지기도 하고 다시 오르기도 할까요? 이 집값 변동의 원인을 찾아야 저희가 전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보시는 그래프는 잠실의 아파트의 76제곱미터의 실거래가 현황을 제가 조사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부터 집값이 급등했고 그 이후에 집값이 다시 하락했고 다시 집값이 최근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집값은 왜 변동되나요? 여러 가지 이유나 답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이나 재화 가격, 부동산이나 주식 모두 다 똑같습니다. 결국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죠. 다른 원인은 없습니다. 그렇죠? 주식을 투자하실 때도 주가가 왜 오르나요? 핵심은 뭐냐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왜 증가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자산이라든지 재화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의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을 때,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가격이 오르고 또 2020년도에 가격이 상승했을 때 두 가지 원인이겠죠. 하나는 수요가 증가했거나 아니면 가격이 오를 때는 공급이 줄어들 때도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수요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수요가 증가했는데 어떤 수요가 증가했을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래프를 한 가지 보여드릴 텐데 보시는 그래프는 우리나라 전국의 갭 투자 연간 건수를 보여드린 겁니다. 갭 투자라는 건 전세를 끼고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건수를 말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2018년도에 전국에서 5만 5천 명이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면, 일종의 갭 투자를 했다면 2020년도에 11만 명, 2021년도에 무려 23만 명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삽니다. 즉 우리나라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이유는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많아지고 그리고 가구 수가 증가해서가 아니고요. 이처럼 시장의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이 급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집값을 전망할 때도 투자 수요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두 번째, 어떤 공급이 한국의 집값을 결정하느냐, 특히 단기 집값을 결정하느냐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소유 구조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1,000만 채가 넘는 아파트가 갖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16%는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는요.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산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부산에서는 전세를 사시는데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거죠. 투자 목적으로. 그래서 1,000만 채의 아파트 중에서 무려 44%가 투자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랄만한 수치죠. 공급을 얘기하는데 왜 제가 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수를 얘기하냐면 이게 한국의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이라는 겁니다. 즉 집을 누군가 투자 목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데 집값의 변동에 따라서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집을 쉽게 팔거나 매물을 거둬들일 수 없죠. 그런데 투자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집값이 예를 들어서 안 좋을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집을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 증가할 수 있고요. 즉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집값이 막 오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을 투자로 갖고 있는데 매물을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거죠. 즉 한국의 집값을 결정하는 건 뭐다? 매물의 양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공통적 측면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유통시장에서 가격의 흐름은 한국에서는 투자로 사는 사람들이 시장에 얼마나 증가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변동 원인이고 왜냐하면 단기간에 급변하기 때문에 또 하나 뭐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 즉 이게 공급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변동 원인을 찾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질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보시는 건 2009년과 10년도에 부동산 관련 기사입니다. 어떤 기사들이 이 당시에 쏟아졌냐면 2, 3년 내에 주택 공급 대란, 국토장관께서 나오셔서 3년 후 주택 부족할 수 있다. 주택 허가 면적 10년 만에 최저. 이 당시를 회고해 보시면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 아파트 분양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공급이 감소하고 그렇게 되면 2,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아파트가 줄어들고 그러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상승하겠다는 전망이 많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그래.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지으면 향후에 집값이 오를 수 있지.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변동 원인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 집값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공급입니까? 시장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내놓느냐가 공급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안 지었지만 한번 2, 3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2012년, 13년에 한번 가볼까요? 똑같은 신문 기사들이 신문에서 나오는 기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집은 안 지어서 실제로 입주도 줄어들고 착공도 감소하고 분양 입주 다 줄어들었는데 2013년도에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부동산의 추락, 날개는 없다. 부동산 가격 추가하라고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흥미롭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그 아파트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공급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알면 우리가 시장의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전망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집값이 막 오른다고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고점을 넘긴다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변동 원인을 찾아야죠. 최근에 이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입니다. 최근에 급등하고 있지만 급등하는 바로 전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크게 하락했었죠. 그렇죠? 이런 변동을 읽으시는데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최근에 서울 아파트에 특히 신축을 중심으로 해서 왜 집값이 오르냐는 거예요. 집값의 변동 원인을 찾아야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그래프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막대 그래프는 거래량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선은 가격 변동률입니다. 어떻습니까?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죠. 자산시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건 변동 원인은 수요 증가입니다. 그렇죠? 살 사람들이 많아질 때 거래도 잘 되고 가격도 오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문해야 될 건 어떤 수요냐는 거죠. 본질적으로 집값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투자 수요냐 아니면 부동산은 독특하게 실수요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자산하고 다른 측면이 있죠. 즉 살려고 직접 쓰려고 사는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수요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독특한 측면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빚을 내서 집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게 지금 시장의 변동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요. 투자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출을 일으키지 못해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전세를 끼고 살기 때문에. 끼고 매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증가할 때 가계부채가 같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뭐냐면 지금 수요는 뭐다? 실수요라고 저희가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 그래프는 최근에 수요가 증가하면서 서울 집합건물, 즉 아파트를 대표로 한 집합건물이 생애 최초 부동산 구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 대부분 실거주라든지 아니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까요? 지금 대출을 일으켜서 두 가지 원인이라고 전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집값이 하락하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가 지속됐어요. 규제가 완화되니까 어떻습니까? 특히 무주택자들이 불안한 거죠. 집값이 오를까 봐. 또 하나 뭐냐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빚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런데 저희가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지속 가능성입니다. 과연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계속될 수 있느냐? 사실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과거에 아주 유사한 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산시장을 분석할 때는요. 이렇게 현상 파악을 해보면 과거에 이런 유사한 현상이 있었느냐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자산시장을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식 가격도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격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리고 사람은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아요. 다 돈 벌고 싶어하고 내 집 마련하고 싶어하고 또 하나 뭐냐면 남들보다 잘 살고 싶어합니다. 그건 10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자산시장은 아주 유사한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현상, 즉 집값이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데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서 특히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현상이 2009년도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 기억을 소환할 필요가 있어요. 200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2009년도에도 보시는 그래프처럼 지금하고 아주 유사한 시점이었습니다. 즉 2007년까지 한국의 집값이 급등하거든요. 그 다음에 서프라임이 오면서 2008년도에 집값이 크게 하락합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이후로 2009년도에 하락하던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지금하고 똑같죠? 집값이 오르다가 빠졌고 다시 상승하는 2024년과 2009년도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2009년도에 누가 집을 샀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매매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즉 2009년도 1월부터 2009년도 7월까지 그리고 9월까지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죠. 지금보다 훨씬 증가폭이 컸어요.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건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때도 수요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수요였을까요? 잠깐 넘어가서 보시면 이때도 똑같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즉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아주 유사한 패턴을 보이죠. 그런데 왜 이때도 집값이 빠지다가 다시 오르는데 왜 실수요자들이 집을 샀을까요? 집값이 하락하니까 이때 당시에도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대대적으로 규제 완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 불안 이런 것들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커지는 거죠. 그게 행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똑같이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이 두 가지 원인,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그리고 규제 완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은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불안하고 그 불안한 감정이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떨어지던 집값이 2009년도에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 상황이 지속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2024년도 지금 보는 현상이 지속될 수 있느냐의 답을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던져야 될 또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당시의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니까 2009년도 4월부터 2010년도 2월까지의 주요 부동산 뉴스입니다.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한 뉴스예요. 지금하고 똑같은 시장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뉴스들을 앞으로 당분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게 지속되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답을 갖고 있습니다. 2009년도 이후에 시장의 변화를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집값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 패밀리타운 30평대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2007년도까지 크게 오르던 집값이 2008년도에 하락했죠. 그러다가 2009년도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013년까지 다시 떨어지죠. 즉 2009년도 이후에 집값은 하락했다는 거예요. 즉 실수요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못 들어오면서 집값이 하락의 이유가 됐고 2009년도 현상이 지속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아파트들도 똑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이건 대치동의 음마아파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럼 2009년도에 그렇게 집값이 상승한다고 했는데 2009년도 이후에 시장 변화를 보시면 이런 부동산 관련 기사가 나옵니다. 보시면 지금 불과 10년 전 기사인데요. 2012년 1년 새 3억씩 뚝 강남의 굴욕, 그렇죠? 고가 아파트가 오히려 천덕꾸러기가 되고 강남 비싼 아파트를 샀다가 땅을 치는 사람들. 이거 제가 꾸며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심지어 2012년도 올해 서울 아파트 값이 IMF 이후로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2009년도의 일시적인 시장 변화가 지속되지 못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즉 지금의 현상, 2024년도의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낮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집값은 왜 떨어졌을까요? 주택담보대출이 인상됐나요? 아니요. 보시는 것처럼 금리는 계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규제가 강화됐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은 이거였어요. 계속 살 수 없다는 거죠. 대출을 일으켜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면 집값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의 한계뿐만 아니라 이 높은 집값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시장에 없다는 겁니다. 즉 유효 수요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2009년도에 지금의 시장 변화는 지속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저희의 전망이고요. 그러면 하반기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은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지만 이 유효 수요 감소 때문에 다시 거래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다시 가격의 하락폭이 커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전망하면서 현상과 지금의 상황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의 변동 원인을 찾아서 전망을 해야 되는 게 사실 투자에서의 가장 기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내전 마련과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똑같은 변화의 관점에서 시장을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지막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발의 사피엔스에 나오는 말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부자는 자산과 투자물을 극히 조심스럽게 관리하는 데 반해 그만큼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빚을 내서 정말로 필요하지도 않는 자동차와 TV를 산다. 자본주의 윤리와 소비 지상주의 윤리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 동전에는 두 계율이 새겨져 있다. 부자의 지상 계율은 투자하라. 나머지 사람들 모두의 계율은 구매하라.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신축 아파트가 막 오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살기 좋다고 빚을 일으켜서 집을 사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은 투자하는 생각으로, 즉 미래에 대한 전망을 기반으로 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게 집값을 전망하고 투자할 때도 가장 중요한 생각의 변화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저의 말과 전망이 여러분들 투자와 내 집 마련을 하시는데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투자의 길에 현대차증권이 항상 함께하기를 또 제가 바라고요. 현대차증권에서 큰 도움을 항상 주시기를 저 바람하지 않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광수 대표님의 부동산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집값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에 대한 설명부터요. 지금 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들까지 저 역시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강의 첫 번째 내가 세션으로 원하는 들어봤고요. 시간에 두 번째 세션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AI 반도체 산업 전망에 대한 세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돌아올 텐데요. 지금 잠시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께 이 홍보 영상을 한 가지 보여드릴 텐데 이 안에 이벤트 퀴즈에 대한 정답도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꼭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정보만을 상담받을 수는 없을까? 평소에 연금계좌 관리에 관심이 많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닐 때 투자 상담을 받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무작정 찾아간다고 바로 상담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현대차증권 IRP 알림톡이 왔는데 제가 원하는 시간에 예약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때다 싶어서 바로 신청을 했죠. 비대면이었지만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좋았고요. 저처럼 시간 내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디폴트 옵션 상품을 찾아 투자할 수 있어 너무 만족해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소개해 주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조력자 디지털 PB센터에 대한 영상까지 시청하고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실시간 채팅 많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몇 가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화이팅! 2009년으로 돌아가고 싶다. 디지털 PB 1주년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생방송인지 녹화방송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션으로는 현대차증권의 리서치 센터장님이시죠.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AI 반도체 산업 전망에 대한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 노근창입니다. 먼저 금일 생방송 투자 설명에 참석해 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AI 반도체 산업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AI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2023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했고, 근데 최근 들어서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하는 이 내용들이 오히려 투자 의사결정에 좀 도움이 좀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금일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AI 캐즘, 최근에 AI 반도체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가 구글이 최근에 컨퍼런스 콜에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사실은 비용 부담은 크고 실질적으로 크게 수익성에 도움이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 이유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더 많이 하락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캐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AI 반도체의 주인공인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는 또 한국 기업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HBM 비즈니스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업황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자체는 사실은 AI 서버만 수요가 좋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작년하고 달리 스마트폰이든 노트북이든 일반 서버도 수요는 어쨌든 작년보다는 성장하고 있다. 아주 낮은 한 자리 수준이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게 이제 그나마 다행이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하고 이제 로직 파운드리 시장을 크게 구분을 해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2023년이 지금 제가 좀 보수적인 수치긴 하지만 올해 잘하면 D램 시장이 900억 불이 넘을 것 같습니다. 900억 불을 넘으면 사실은 이제 2021년 수준을 육박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특히 HBM의 엔비디아의 HBM 서리를 지금까지 거의 독점 공급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2024년 영업이익은 2018년보다 많은 한 24조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엔비디아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내년의 실적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여전히 25년 더 나아가서 26년까지는 이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희는 2025년에 역사적 이익을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 초반밖에 성장을 못합니다. 근데 저 성장도 사실 대부분이 TSMC가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TSMC가 좋은 이유는 역시 AI 반도체를 거의 독점 생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TSMC의 올해 매출액은 한 25% 정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황을 좀 짧게 말씀드리면 TSMC만 좋다, 파운드리는. 그리고 메모리는 HBM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 모두 좋은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요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AI 서버만 저렇게 성장을 합니다. AI 서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한 35% 성장을 했고 올해는 한 41% 정도 성장을 할 것 같고요. 이렇게 AI 서버만 이제 성장을 하는데 왜 메모리가 이렇게 좋을까?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HBM이 좋은 거는 대부분 알고 있죠. 그렇지만 HBM은 일반적으로 D램을 수율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D램 캐파를 3배 이상 잡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올해는 스마트폰이든 노트북이든 일반 서버든 작년보다는 좋아지는데 주로 이제 캐파를 HBM을 만들다 보니까 나머지 제품의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나머지 제품의 가격도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두 번째는 AI PC, AI 서버는 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탑재량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AI PC 같은 경우에는 기존 PC보다 2배 정도 메모리를 더 탑재를 하고요. AI 서버 같은 경우에도 보통 1TB 이상을 답니다. 그래서 AI 서버만 지금은 좋지만 사실 그런 공급상의 이유 그리고 기기당 들어가는 탑재량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가 다른 반도체보다 실적 면에서도 그렇고 또 성장 속도도 올해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주제. 첫째,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캐즘이 지금은 맞는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하는 이 생성 AI 서비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됐고, 이런 와중에 최근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미나이라는 자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작년부터 많이 드라이브를 걸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라지 랭귀지 모델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올림푸스라는 새로운 LLM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날, 그러니까 어제 저기 오픈 AI가 발표한 게 이제
서치 GPT라고 지금은 챗 GPT입니다. 근데 검색 GPT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즉 구글이 만약에 여기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바로 ROE 개선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줄이면 구글만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ROE보다는 일단은 지배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챗 GPT, 즉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음성이랑 그 다음에 문장으로 주로 대화를 한다면 앞으로는 동영상이 아마 주인공이 될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서비스 관점에서 AI 인프라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 AI 솔루션이 하드웨어에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LLM 말고 라지 랭귀지 모델 말고 라지 액션 모델이란 용어까지 나옵니다. 즉 뭐 최근에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로보틱스를 계속 공개를 하는데요. 결국 이 생성 AI 서비스가 지금까지는 주로 서비스 영역에 제공이 됐다면 향후에는 하드웨어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노동력을 좀 줄여주는 좀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결국은 가정에 로보틱스가 들어와서 가사도우미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긴 합니다. 1년 반 동안 투자했는데 아직 우리한테 수익성 개선이 안 돼. 그건 구글이 어떻게 보면 그냥 투자자들한테 했던 짧은 익스큐저라고 저는 봅니다. 반면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든 그다음에 아마존이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메타 같은 경우에도 자체 LLM을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랭귀지랑 보이스만 아니라 동영상과 그리고 하드웨어까지 어쨌든 침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충분히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력 공급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짓고 싶을 만큼 못 짓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미래의 이연 수요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직은 피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는 지금 투자하는 투자 주체를 보시면 77%가 미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주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경제만 상대적으로 좋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워낙 좋은 캐시플로우가 본인들의 서비스 비즈니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상당히 많다. 두 번째는 이제 AI 반도체는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엔비디아가 학습용, 보통 우리가 AI는 학습이 있고 추론이 있는데 학습 시장에 있어서는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쉽게 훼손되기는 힘들다. 그래서 저희는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 그 중심에는 저렇게 이제 저전력을 구현하는 제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는. 그러다 보니까 저전력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는 커스텀 CPU, 그리고 SSD, 그리고 DDR5 이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를 공급 못했지만 고실적이 나왔던 배경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제 엔비디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일단 지금 올해 실적은 데이터 센터 GPU만 가지고도 한 1,000억 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엔비디아 GPU 매출액은 471억 불이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작년 기준으로 99%였는데 올해는 뭐 점유율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또 매출액이 2배 이상 성장하는 참고로 엔비디아 실적은 모든 글로벌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은 8월 28일 날 공개가 될 거고요. TSMC 실적을 추론해보면 엔비디아의 실적은 아마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 제품, 뭐 지금까지 주로 주력이 되는 제품은 H100이라는 제품인데 H100은 어쨌든 성능이 한 3배 정도 좋아졌고요. 반면에 이제 HBM은 그만큼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을 좀 더 헤비하게 달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뭐 곧 블랙에를 출시하지만 조금 2026년에는 3나노 제품이 나오는데요. 그 루빈 같은 경우에도 또 상당히 많은 트랜지스터를 탑재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블랙에는 60% 정도, 1.6배 정도 일단 늘었고요. 이제 루빈도 3나노이기 때문에 더 많이 달 거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보여줄 카드가 상당히 많고 대표적으로 저렇게 CPU도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렉 비즈니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저 렉만 팔더라도 올해 매출액보다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저게 단기간에
결과를 좀 체크는 해야 되지만 그만큼 하드웨어적으로도 잠재력이 크고,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그 옴니버스 그리고 AIM이라고 해서 NIM이라고 해서 생성형 AI가 없는 기업들도 엔비디아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여전히 포텐셜이 많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HBM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B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저한테 많이 하는 게, 우리가 2018년 그리고 21년의 사이클은 실적이 좋을 때 주가가 1년 전부터 빠지는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미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HBM이라는 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과거의 D램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제품을 직접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가격이나 요구를 했습니다. 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버를 대만으로부터 직접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랑 직접 거래를 하고요. 반면에 이 HBM은 저희는 엔비디아의 GPU에 묻어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랑 삼성 하이닉스랑 클라우드 사업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랑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 제품은 그냥 엔비디아랑만 거래를 한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GPU에 저희는 묻어가기 때문에, 과거랑 다른 거는 일단은 단가이나 압력이 클라우드 사업자처럼 있지는 않다. 두 번째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HBM 시장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올해가 이제 보시면 작년보다 어쨌든 작년이 이제 46억 불이었고, 올해가 저희가 170억 불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400억 불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내년까지 성장한 건 분명한데, 다만 그때 사이클하고 다른 거는, 그때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직접 삼성 하이닉스한테 가격 협상을 했다면, 지금은 엔비디아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엔비디아 제품을 가격 인하할 수 있느냐 하기 힘들죠.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 제품 모두 다 TSMC에서 만드는데요. 혼자 TSMC가 만드는데 TSMC가 전부 다 좋은 공정을 쓰면 쓸수록 이 GPU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GPU 성능이 좋아지는 속도를 HBM이 못 쫓아가기 때문에, 현재 GPU에서 HBM의 원가 비중은 한 5% 정도 되는데, 앞으로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10% 이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는 TSMC 실적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는 사전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일찍 최근에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차익 실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징후를 체크할 방법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체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년에 실적이 좋을 것 같으면 1년 전부터 매도하는 전략이 좀 유효했다면, 지금은 정말 특히 TSMC 저런 제품은 만드는데 4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4개월 전부터 징후가 보인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끝으로 제가 종목 저희 투자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탑픽은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TSMC입니다. 엔비디아하고 TSMC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한국 기업 중에서는 역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좋게 보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그 HBM을 공급하지 않고도 하이닉스보다 많은 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메모리에서 7조 이상 이번에 이익이 났고요. 그래서 아마 9월 정도에 HBM3E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BM3는 이미 승인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3E는 9월에 받으면 플러스 알파로 엔비디아 관련된 매출이 더 늘 수 있다는 거고, 하이닉스는 어쨌든 간에 내년 물량까지는 다 이미 엔비디아랑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마이크론보다 적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는 그래서 TSMC, 엔비디아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선호하고요. 이제 관심 종목으로는 이 ARM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생태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저전력에 있어서 ARM의 경쟁력이 커지고, 이게 서버하고 PC까지 같이 갑니다. 그래서 ARM, 그리고 커스텀 CPU, 그리고 커스텀 가속기가 있는데, 커스텀 가속기에서 상당히 기회를 많이 잡고 있는 협업 파트너가 브로드컴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저점 매수 전략을 펼친다면 이번 AI 반도체 골드러시 사이클에 여전히 기회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노근창 센터장님께서 AI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도 투자시장에서도 가장 핫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대세 트렌드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들 함께 세워보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세션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퀴즈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많이 기다리셨을 시간일 텐데요. 이벤트를 통해서 총 100분께 플러스 금융상품권 3만 원씩을 증정해드릴 예정입니다. 선착순 100분께 모두 드릴 예정이고요. 간략하게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창 최상단을 보시면 고정 댓글이 있을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글 폼으로 연결이 될 텐데요. 구글 폼 제출 순으로 저희가 선착순 100분께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이 정답을 댓글창에만 쓰시는 게 아니고 구글 폼에 남겨주셔야 저희가 증정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디지털 PB센터 상담 가능한 시간은? 네, 저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홍보 영상에도 나갔던 내용인데요. 잠시 뒤에 있을 홍보 영상에도 그 답이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잘 맞춰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벤트 당첨자는 저희가 정확히 일주일 뒤인 8월 2일 저녁 7시 현대차증권의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서 100분 당첨되신 분들 또 게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마지막 세션 준비하는 시간 가지고 광민정 애널리스트님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사실 제가 최근에 만기된 정기예금이 하나 있는데요. 제대로 된 투자 상담을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퇴근 시간도 늦고 야근이 많다 보니까 좀처럼 제대로 된 투자 상담을 받을 기회가 잘 없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현대차증권 디지털 PB센터가 저녁 9시까지 한다는 얘기 듣고 상담을 들어봤거든요. 바쁜 고객들을 위해서 시간까지 밀려준 느낌이라 뭔가 좀 존중받는 기분이 들었고요. 유선상으로도 되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또 홍보 영상에 정답이 나왔죠.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댓글창 최상단을 보시면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구글 폼을 클릭하셔서 구글 폼 통해서 제출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께 상품권 드릴 수 있으니까요. 구글 폼에 답변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세미나도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좋아하시는 저희 현대차증권의 스타 애널리스트시죠? 광민정 애널리스트님과 함께 하반기 스몰캡 전략에 대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차증권에서 스몰캡과 방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광민정입니다. 앞서 저희 센터장님께서 인사이트 있는 테크 전망을 해주셔서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 학계에서 그 엔지니어들끼리 어떤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떤 테크 트렌드를 가지고 저희가 스몰캡 쪽에서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HBM은 AI에 대해서는 모든 엔지니어들이나 모든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HPC 수요 자체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내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지금 굉장한 엔지니어들의 고민스러운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AI에 대해서 생성형 AI가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HBM 자체 시장에서 HBM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GPU 이외에도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 여러 가속기 HBM을 지금 탑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공급이 타이트하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외에 자율주행차라든지 제조,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에너지 쪽에서도 지금 전체적인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각국 정부들도 지금 행정기관들의 이런 GPU들과 HBM을 탑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초기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미국의 3P 정책이 굉장히 지금 돋보이는 상황인데요. 프로모션, 프로텍트, 파트너십을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을 굉장히 좀 많이 지지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미국 내 온쇼링 정책이 계속적으로 지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초당파적인 AI 워킹그룹을 통해서 마이크론은 미국과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대만과 일본까지 HBM에 대한 캐파를 확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미국 내에서 지금 AI 칩을 제조하는 것 외에 중국 기업들이 지금 AI 칩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 안보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행정부에서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SK 하이닉스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레터까지 보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앞으로도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설계를 하고 미국 내에서 제조를 한 다음에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해주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이 23년에 11월에 작성이 된 로드맵이고요. 이 로드맵에 따라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23년부터 35년까지 미국 자국 내에서 HBM을 55단까지 구현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캐파에 대한 투자, 그리고 마이크론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그와 관련된 장비 업체들에 대한 지원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SK 하이닉스 어드밴스 패키징 팹도 그 중에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O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9년 같은 경우에 지금 4096까지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본더에 대한, TC 본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한미반도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선단 공정이 굉장히 한계점에 들어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공정 수준의 변화로선 스케일링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웨이퍼를 뒤집어서 TSV 공정을 통해서 구리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는 구리 배선을 하겠다라고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TSMC나 삼성이나 엔비디아나 모두 다 역할을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BSPD안을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본더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고요. 나노시트 소재가 4개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하이케이 메탈 소재에 대한 부분들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연구 진행 중이지만은 향후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이 개화됐을 때 CMP에 대한 그런 수요 자체가 국내에서는 가장 수요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년에 가장 핫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내년부터 지금 저전력 쪽에 데이터 센터의 처리량 자체가 늘어나면서부터 저전력을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금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 유리기판을 적용하는 그런 광소자를 TSMC와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상에서도 지금 코어스를 쓰는 그런 패키징을 SOIC라고 하는 패키징을 적용을 해서 쿠페라고 하는 TSMC의 새로운 용어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을 바로 적용한 실리콘 포토닉스를 기판에다 붙이는 형태가 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클라우딩 컴퓨팅이라든지 AI 확대에 따라서 전력 소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전력 같은 경우에 1시간, 뉴욕 같은 경우에 1시간만 구동을 하더라도 거의 피크 타임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리콘 포토닉스가 필요하다라고 엔비디아와 AMD가 지금 현재 내년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시장 자체가 연평균 13%씩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실리콘 포토닉스 시장이 개화되고 있는 시점이 내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유리기판 시장이 저는 확장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TSMC가 지금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키징을 하는 데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냐면 지금 구리로 배선을 했을 때 2400W 정도의 전력 소모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리콘 포토닉스를 썼을 때 오른쪽을 보시면
850W까지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럼 3분의 1 정도의 저전력이 되게 되고요. 측간 거리가 지금 100mm가 넘는데 실리콘 포토니스를 적용했을 때는 측간 거리가 10mm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턴시가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라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대역 전송이라든지 저전력에서 적용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전기적 성능을 향상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적용을 하는 데가 NTT이고요. 일본의 NTT가 엔비디아 저펜이나 구글 클라우드 저펜 등 데이터 센터에다가 이런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적용하는 부분들을 내년부터 탑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CPU나 메모리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납품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보드에다가 컴퓨팅 탑재를 하게 되고 향후에 이제 패키징에서 다이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로 들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초에 지금 하이닉스하고 연합을 발표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인텔도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포토니스 약간 생소하실 텐데요. 예전에 5G 통신 때 광통신 모듈처럼 통신에서 이제 칩을 꽂아주듯이 들어갔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칩 안에다가 녹여내겠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과도기적으로는 이제 광통신 모듈처럼 이제 칩 안에다가 꽂아서 쓰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지금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누구냐면 이제 한미반도체가 저는 여전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학회에서도 이제 HBM에 대한 탑재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요. AI 워킹그룹에서 미국 상원에서 지금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2.5D 빅다이본더를 TSMC나 ASE나 스필 같은 업체들한테 지금 올해부터 매출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2.5D 패키징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지금 2024년에 HBM3E, 2025년 HBM4, 그 다음에 2026년 HBM4E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동사의 듀얼 TC 본더 수요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한미반도체의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IT 역시 하이닉스의 그 원비와 원시 공정의 전환 투자에 따라서 레이저 어닐링 자체의 장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그 고객사가 이제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가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를 쓸 때 글라스 기판에 레이저 기판, 커터를 공급하는 SKC 쪽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쪽하고 반도체 이송 장비를 중국 쪽에 납품했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실적이 좀 나왔었던 상황이고, 그거 외에 이제 25년부터는 신규 사업부 쪽에서의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YC캠 역시 유리기판 쪽을 할 때는 TGV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홀에서 뚫어내는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PR이라든지 스트리퍼, 디벨로퍼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YC캠이 지금 현재 그 SKC 앱솔리스에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팅제 역시 개발 완료 중이어서 양산 테스트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MP 장비 자체도 늘어나는 부분들 때문에 캐시텍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외에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그 다른 산업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방산 쪽이 되게 좋은데 하반기 쪽은 아무래도 테크보다는 좀 방산 쪽이 조금 더 우호적인 지금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LIG X1에 들어가는 미국 쪽에 들어가는 비공의 적외선 영상 센서 탑재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정밀 유도 무기를 중심으로 해서 적외선 영상 센서는 이 업체가 대부분 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실적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오늘 로템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왔는데요. 로템에도 K2 전차에도 이 업체에 적외선 센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PR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데요. 2분기 실적 조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분기는
통상적으로 그 뷰티 디바이스가 4분기에 좀 하반기가 조금 더 성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미국 쪽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본다면 성장세는 좀 그대로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마전기 역시 이제 앞서 저희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ESSD용 쪽에 들어가는 SCAP 자체의 전력 유지 쪽에서는 핵심 부품으로 지금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 둘 다 지금 대응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어서 높은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T 에너지 역시 지금 최근에 전력 소비 쪽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건설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좀 아무래도 지금 전력 문제 때문에 LNG 쪽의 복합 화력 발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식 열교환기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우디 아람코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 쪽에서의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지금 신규 수주 자체는 6천억 원을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주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지금 산업재 쪽이 조금 더 산업재나 방산 쪽이 하반기는 조금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현대차증권 디지털 PBT 센터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민정 애널리스트님과 함께 스몰캡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여러 가지 섹터 안에서 투자해봄직한 그런 종목들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투자 세미나 전 세션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투자 세미나 첫 디지털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도록 하겠고요.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께서 채팅 참여를 해주셨는데 다음에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만들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직 퀴즈 이벤트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단 고정 댓글 통해서 구글 폼에 답변 제출해주시면 투자 이벤트 관련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 통해서 다시 보기 영상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관련된 상담이나 오늘 세미나 관련된 내용에 대한 문의들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 디지털 PB센터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9 to 9 여러분들과 상담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들 많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현대차증권의 투자 세미나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문다현 매니저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현대차증권 내일의 차이.